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3일째인데, 오늘은 상황형 문제와 그 정책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형 문제와 정책형 문제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에 했던 개인 신상이라든가 공직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정책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암기나 숙지가 필요합니다. 경험이나 상황은 어떤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데 정책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공부할 때처럼 약간의 암기와 또 정리가 필요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66페이지 3번 볼까요? 3번 문제 읽고 한번 핵심만 써보세요. 네, 썼다 치고 잠시 이렇게 화면 중단하셨고 쓰신 다음에 보세요.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요도, 긴급성입니다. 시급성, 긴급성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할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그럴 때 저는 중요도와 긴급성을 바탕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정하겠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하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본인이 해야죠.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시급하지만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위임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겠다. 일의 순서를 정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월초, 주초, 일초에 일의 우선순위를 딱딱딱 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이 교재에도 있고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원칙, 행동, 보완, 분석, 해결, 보완, 판단, 근거, 사후 조치 여러 가지의 이런 틀을 대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구조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조그만 어떤 내용에 약간 무실해도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셔야 됩니다. 쓰고 나서 싫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네. 원칙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원칙을 내린 결론. 네, 싫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잘 맞진 않습니다. 저 역시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 내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뭐를 할까요? 여기서는 어떤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감과 배려.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건지, 그 사람 위주의 공감과 배려 해도 좋습니다.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업무 분장을 통해서도 그 업무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감정적인 문제라면 어떤 성향과 감정적 문제라면 감정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또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력. 마지막으로 어떤 보완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2년, 3년마다 순환보직입니다. 순환보직 아실 거예요. 순환보직.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사람은 소중한 인연으로 알고
공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직장년이라고 있습니다. 직장년. 여러분들이 상급,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부터 학연, 혈연, 지연, 기본적인 이런 연이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끈끈이 당겨주는 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직장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하고 과거에 업무를 하면서 되게 잘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텝이 잘 맞고 편하게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라인 그래서 특정인이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을 끌어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본인도 편하고 일의 능률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년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싫은 사람도 직장에서의 소중한 인연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통과하고요. 조금 더 통과해가지고 8번 한번 읽고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직 생활에서 얼마나 개인 생활을 양보할 수 있는가 결론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저는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시대에 따른 변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까지 조직 우선주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 어떤 전후 성장 단계에서는 나보다 무조건 조직이 우선이었습니다. 조직이 우선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6일을 일하죠.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직 우선이고 또 일요일 날도 필요하면 나가서 일하고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일수록 조직 우선이죠. 북한은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조직 우선입니다. 개인의 존재는 미미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조직과 개인이 어떤 균형점에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약간 균형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가면 어떨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개인 우선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 구속할 수 없고 또 개인의 삶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직에서 아직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개인 일정 부분 저는 조직을 위해서 저 개인 생활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안 되고 전부는 좀 과장된 거 일정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네, 그 이유는 저 개인의 신념 때문입니다. 저 개인의 어떤 선공후사라고 하는 저 개인의 스스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 조직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직은 그 공직입니다. 민원인 또 주민의 만족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공복으로서 최소한의 그 개인의 삶을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을 나눠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보완 조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수기, 비수기라고 하면은 업무에 특히 업무의 성수기, 비수기 나눠가지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우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0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고 한번 써보세요. 10번.
꼭 한번 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편하지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써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면접에서는. 네, 10번 보시면은 실력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경쟁 속에서 직업이 결정되는 현상.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죠. 정말 치열한 경쟁 중심 사회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지나친 경쟁과 경쟁 중심의 사고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결론. 그 이유는 현재 빈부격차로 인해서 출발선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한 성장 사다리, 자기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실상 많이 무너졌어요.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수시 전형의 과거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은 입학수정문제 전형이죠. 그 옛날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직업의 계층화가 일어난다. 귀천이 없는데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아울러 조직 내부에서도 공직 같은 경우 조직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협업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실력에 따라 또는 업무에 따라 경쟁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는 사회가 현재의 사회이긴 합니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어떤 최저임금 보장이라든가 성과연봉제 대신에 성과연봉제 하면은 과한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대신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호봉제를 바탕으로 하는 직무급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탕으로 하는 직무급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공직은 성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번 꼭 써보세요. 11번. 네, 청년 실업이 왜 생기는가? 실업이 왜 증가하는가? 사실은 엄청난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정말 청년 실업의 문제는 너무 가슴 아픈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우선은 청년 실업의 문제는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자꾸 신규 취업을 제한하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본인 취업 못하면 창업이죠. 놀 수는 없으니까 취업 못하면 창업이죠. 신규 취업이 안 되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해도 열악한 창업 환경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 발전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 IT 기술 내지는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직업과 소멸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생기는 직업과 소멸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멸하는 직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직업이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점포라고 하면 무인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하는 인력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많은 점포가 무인화되면서, 물론 거기 CCTV 제조회사라든가 몇몇 회사들은 경비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창출되겠지만 점포 자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인력들은 다 실업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 내지는 플랫폼 산업 활성화, 플랫폼 어떤 연결망이죠. 연결망. 또 내지는 제조업 쇠퇴, 이런 것들이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는 일자리 창출, 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 통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기업, 청년을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각종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건 제도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 지원, 세금에 대한 지원,
또 내지는 어떤 뭐 인프라, 어떤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지원, 각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또 뭐 창업 환경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규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에서의 어떤 공감대, 의지. 기업은 그 본인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신규 투자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것은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을 했을 때 일자리가 또 새로운 일자리가 왕창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업은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술 발전 R&D 투자죠. 신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신산업을.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많은 자동차 산업이 지금 퇴보해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인력을 3분의 1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3분의 1 인력을 내보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노조가 현대차 노조라든가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안 해요. 최근에 파업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착해져서 파업을 안 한 걸까요?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파업을 해봐야 더 지금 오히려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유리하게 회사를 지원해줘서 뭐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은 전기차로 세상이 바뀌면서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는 대다수 쇠퇴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기차는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인력이 별로 안 필요한 거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나 기아나 자동차 산업에서 인력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자동차 관련된다면 어떻게? 전기 배터리 산업을 더 강화시켜서 새로운 기술 발전을 새로운 분야에 또 그 기술 발전 신산업을 새로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인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정부가 끊임없이 유도하는 거죠. 또 아울러 해외 진출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해외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역할입니다. 또 아울러 그러면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마지막으로 하면은 개인의 역할은 뭘까요? 개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취업시킬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어떤 개인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 역량 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재는 없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사회가 원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IT 산업, 인공지능 등등 관련 산업은 지금 2배, 3배 인건비를 주려고 하고 주식도 주고 뭐든 어떻게 해서 모셔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조금 통과해서 14번 한번 써볼까요? 14번. 네, 여기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은 일반적 민원.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두 번째, 무리한 요구 민원이죠. 무리한 요구 민원. 합법성과 공익성을 생각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진상민원을 볼까요? 진상민원. 여기 무리한 요구는 진상민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상민원. 역시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는 원칙은 구사하되 모든 민원 처리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적법하는 게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고 친절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상적 무례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선은 흥분과 욕설, 폭언을 가라앉히고 첫 번째는 가급적 다른 민원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별도의 방으로 안내해서 민원인을 대응하겠다. 두 번째, 폭언이 계속될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녹음을 고지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서 흥분을 일단 가라앉히도록 하겠다. 세 번째,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듣고 숙지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소해주고 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아울러 주기적으로 이런 민원, 불만사항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동일 반복 민원도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민원에 대한 정리가 싹 돼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정리를 일반 민원 내지는 뭐예요? 무리한 요구, 진상, 폭언 같은 경우죠. 동일 반복 민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원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꼭 읽어보셔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